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책사이다입니다. 저희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바갈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월도 뭐 벌써 하순이네요. 그러게요. 어떡하죠? 사는 거죠. 이미 그런 자문을 던져봐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저는 뭐 새해라고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게 사는 사람이긴 한데 뭐랄까 제가 지난번에 일기에서도 썼듯이 이제는 자꾸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41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하반기에 생일이 되면 만 40세가 되겠죠? 네. 대략 절반을 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 20대를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30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40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새롭게 뭘 만드는 것보다는 가급적 줄이고 낮추고 좁혀서 좀 더 알차게 보내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필요한 일을 많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누가 얘기하고 그걸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런 일을 많이 해왔는데 네. 그런 일들도 뭐 나쁘지 않지만 남은 시간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니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즐거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하루하루가 네. 지나가는 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분은 되게 좋으시겠는데요? 왜요? 아니 이게 내가 뭘 해야 즐겁지를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면 즐겁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제일 즐거운 건 역시 바이크를 타는 건데 겨울에 또 타질 못하고 요즘 또 코로나 이슈도 있어서 맞아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거 타고 바로 대륙횡단 하는 건데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두 분도 뭐 그런 거 잘 안 하시겠지만 새해 들어서 뭐 크게 달라진 거나 뭐 계획 실천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저 또한 전혀요? 전혀 없고 사실은 요즘이야말로 얼굴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뱃살이 급격하게 찔 수 있을까를 맨날 집에만 계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일하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걷는 것보다는 앉아서 일하는 구조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그래도 운동을 빼놓지 않고 했는데 사실 이제 운동을 다 못하게 되면서 이 홈트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어디 가서 운동하는 건 하겠는데 진짜 홈트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약간 먹는 취향이 바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커피가 아메리카노 취향이었단 말이죠, 확실히. 근데 요새는
라떼에 시럽 꼭 추가 부탁드려요. 이렇게 변하는 저를 보면서 포도당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약간 뭔가 계속 각성해야 된다고 느끼나 봐요. 음. 요즘에 약간 일이 좀 많기도 하고. 힘을 좀 더 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저도 저에게 약간 선물을 주는 느낌으로 시럽을 얘기할 때 목소리가 엄청 귀여워지는 거예요. 시럽 꼭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올 연말쯤에는 올해 한 해를 또 어떻게 우리가 돌아보게 될지 좀 기대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런데 올해 연말에도 코로나가 내년에 끝날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떼끼. 연말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네. 갈피가 잡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안정세로 접어들어서 언제쯤 어떤 일상이 좀 복원이 되고 복귀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정도는 짐작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짐작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내후년이면은 뭐 해외여행을 갈 수 갈 있겠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5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싫어. 얘기도 하던데 듣기 싫어. 이제 백신 어쨌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네. 되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때쯤에 저희도 또 코로나 시기를 쭉 관통하고 정리해보는 얘기들도 나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미리 해봅니다. 네. 네, 저희 뭐 근황 토크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후다닥 1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책 너무 좋은데 1세가 빨리 나갈 것 같지는 않아서 힘을 조금 보태보자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후다닥 1세고요. 이 코너는 제가 3권의 신간을 추천을 하면 김니김님과 황주부님께서 한 권을 선택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추천한 3권의 책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설가로 잘 알려져 있죠. 백민석 작가의 책 러시아의 시민들이에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갑자기 러시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매우. 네, 뭐 맥락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러시아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본 적이 있나 싶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 시베리아 횡단열차 정도의 얘기는 여행기로서 그쵸. 읽기도 했지만 뭐 이분도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 실제로 타기도 했고요. 네. 근데 러시아의 시민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라는 게 그 러시아 하면 우리는 뭐 우리랑 또 다음 세대랑 다를 텐데 아마 저는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선명하지만 단선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푸틴이 워낙 오래 해가지고 이제 그 푸틴의 나라 러시아 뭐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막 암살하고 이런 비정상 국가의 네. 느낌들이 강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황주부님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그쵸. 그 대륙의 강활한 꿈을 품기도 하셨을 거고 그리고 혁명의 나라고. 그러니까 예, 각기 다를 텐데 아마 백민석 작가도 고세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좀 관심이 갔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작가가 얘기하는 횡단이라는 의미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요. 횡단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특정 지역과 그 지역에 이르는 경로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행위이자 실증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이 그렇죠. 이제 점과 점으로 그렇죠.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러시아 횡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거의 면을 선을 따라가는 일이지만 그 선이 굉장히 빠른 선도 아니고 그렇죠. 막 단시간에 끝나지도 않고 가면서 시간도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 시계를. 이런 경험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겐 너무나 있을 수가 없는 경험이라서 그런 맥락에서 좀 횡단이라는 것에 이 작가가 의미 부여한 부분들이 좀 와닿았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네. 읽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러시아의 시민들을 추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윌리엄 모리스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인데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나서 이 책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사실 네. 네, 그래서 다 읽어봤거든요. 네, 정말 와닿았던 책이었어요. 이 윌리엄 모리스가 뭐 한국에도 꽤 알려져 있죠. 이분은 뭐 사상가이자 공예가이자 뭐 디자이너이자 뭐 작가이자 온갖 것들을 다 했던 분인데 이제 제목에도 써 있지만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 이분이 했던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분이 이제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공장제 이제 기계공업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일을
어떤 걸 이제 완성해내거나 완결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걸로 완결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장인하고는 완전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많이 좁아지면서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만든 물건을 내가 판다고 해도 대부분 내 동네 사람이 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어디로 가는지 난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일이 아름다움을 잃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제 아름다움을 복원하고 회복하는 일의 방법이나 내용이나 문명의 이제 방향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분이 여기저기서 강의했던 네.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제 와닿는 부분이 진짜 많았어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아 그렇지. 나는 뭐 온라인 서점에서 일하니까 뭐 이 책을 실제로 사서 읽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분들이 사실 표현 이렇게 독자들이 책을 읽고 나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정말 좋거나 정말 아닐 때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서는 1점과 5점 사이. 그렇죠.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전달했는데 뭐 이분들이 실제로 이 책을 어떻게 받고 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사실 알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이제 저에게 많이 묻잖아요. 뭐 요즘 좋은 책이 뭐냐, 요즘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은 책이 뭐냐. 근데 이것도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대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읽는 대다수의 책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읽게 되는 책이에요. 상황이 주어져서 읽게 되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메일을 봐요.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책이 뭔지. 정말 피폐하죠. 네. 지금 깜짝 놀라신 것 너무 같은데 놀랐어요. 저런 프로세스라니. 정말 기억이 바로 안 나요. 안 나고 아 뭐 내가 최근에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 골라 이래서 잠깐만요 이러고 이제 이걸 봐서 아 소개했던 책들 중에 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스스로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익숙해졌거든요. 이 책을 좀 뒤적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고 마지막 책은 이게 논쟁작인데 네. 소설이에요. 조앤 라모스의 책 베이비 팜인데 제목이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원제는 더 팜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할 때 그냥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안 와닿으니까 이게 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농장으로 계속 지칭하는 그렇죠. 이걸로 쓰이는데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안 와닿으니까 이제 베이비 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최근 1-2년 동안 뭐 한국에서도 그 해외 사례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유명인들의 해외 셀럽들의 이제 맞아요. 이런 행위 때문에 해외 토픽처럼 얘기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대리모, 그러니까 대리모를 뭐 예전처럼 뭐 이게 막 숨기고 막 몰래 막 불법 이렇게 아니라 이제 그걸 실제로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본인이 나오는 방송 같은 데서 이제 공개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아직 한국하고는 조금의 거리가 네. 있긴 한데 이제 그걸 좀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설정을 이제 잡은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회사에서. 대리모들을 이제 모아놓은 공간이 있고 그러면 그 대리모들이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아이를 낳아야 상품 가치가 더 높아질 테니까 더 로열한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쓸 거니까 이제 그런 공간을 리조트처럼 만들어서 홍보하고 거기에 또 전담되는 도와주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이고 이런 맛이 기업화가 된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몰고 간 상황이지만 늘 그렇듯 그런 설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어떤 문제의 본질이나 아니면 부딪히는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니까 그런 걸 담은 소설 이렇게 제가 3권을 골라봤는데요. 두 분은 어떤 책을 고르셨습니까?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1순위 베이비팜, 그다음에 2순위가 아까 윌리엄 모리스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이었고요. 사실 러시아 시민은 정말로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순위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느낌님이 아닌가?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네. 저는 이게 동률인 거예요. 1위와 2위가. 두 개 다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두 개 다 동률이어서 사실 마음은 살짝 이 윌리엄 모리스한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수얘기를 박아주셨어요. 제가 네. 그랬습니까? 네. 근데 저는 선호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공산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네, 윌리엄 모리스의 얘기는 나중에 읽어보겠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확실히 베이비팜이
근데 사실 책을 고를 때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름이 베이비팜이라 저건 뭔 얘기를 하더라도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책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소설이 엄청 재밌진 않은데 생각보다 다양한 시각이 녹아있는 책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골라주신 네. 베이비팜 본격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후다닥 1쇄. 오늘의 책은 조앤 라모스의 소설 베이비팜이고요. 이 책은 최근에 영미권에서도 최근에 출간이 된 책이고 꽤 화제를 모았어요. 이 책의 소개를 출판사에서 한 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밀 대리모 시설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본격 임신 출산 육아 스릴러. 그리고 이제 작가의 배경도 중요한데 맞아. 작가가 실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어나서 6살 때 가족하고 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가족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인도의 대리모 산업에 관한 기사를 보고 이 소설의 이제 아이디어를 딱 얻어서 쓰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느끼님께서 이 책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제 인종이나 이민자와 그렇죠. 네. 관련된 네, 얘기들도 네, 이 책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그리고 저는 되게 독특했던 점이 이 작가가 필리핀인이지만 사실 본인의 정체성이 그쪽에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내가 만난 필리핀인들은 다 보모였고 그러니까 베이비시터였고 가정부였고 거기서 나를 뺀이죠. 내 친구들은 다 누구냐면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작가의 시선이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죠? 되게 흥미롭게 이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필리핀 사람들의 입장에서 몰입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걸 되게 왔다 갔다 교차하는 어떤 지점들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약간 막장 드라마 보는 느낌도 있고요. 그런 느낌 분명히 있죠. 네. 막장, 그러니까 그 이 소재가 자극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백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드라마에서 드러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등장 인물이 4명인데 필리핀 여자분이 2명 네. 나오죠. 그런데 이제 한 분이 필리핀 사람과 백인과의 혼혈아를 얘기하는 뭔가 단어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굉장히 칭찬의 표현으로 쓰거든요. 이게 피부색이 밝다는 건 얘는 마치 그거 같았어. 제가 지금 그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 그 현실 사회를 그대로 네. 투명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날것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대목들이 좀 있어서 되게 좀 흥미로웠고 작가가 치밀하게 어떤 계산을 해서 이걸 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작가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재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야기가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위 얘기하는 엄근진하지 않고 뻔하지 않아요. 결론도 안 요- 뻔해. 요즘 그 막장 드라마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게 정말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펜트하우스라든지 네, 그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들이 되게 인상적인데 어쩌면 이제 이런 소설을 설정할 때 네. 이제 뻔한 인물이지만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제 그 레이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상주의자. 그렇죠.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 소위 얘기해서 뭐 명문대 아이비리그를 나왔고 이제 뭐 듀크대 장학생 출신. 맞아요. 이라고 표현됩니다. 네, 뭐 사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쵸? 집안은 풍족. 네. 그러나 되게 권위적인 아버지의 돈을 받아야만 내가 미술 석사를 할 수 있고 내 집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뭔가 탈출해서 내 스스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한 방이 필요해요. 큰 돈이. 그 한 방을 이 대리 출산을 통해서 얻고자 하지만 동시에 그 한 방이
뭐랄까 이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걸 굉장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맞아요. 그게 되게 이렇게. 재미난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회를 주는 행위이고 그 대리모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적정한 돈을 지불하고 이제 본인이 만족을 느끼는 이제 행위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되게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그려놓고 그래서 본인이 그것에 투신해서 일을 하고 사업을 벌리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캐릭터인데 이 소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소설에 본격적으로 좀 흥미가 돋기 시작했던 게 이 양반이 나오서부터인데 그러니까 작가가 필리핀계 미국인이잖아요. 네. 필리핀계 미국인은 사실 미국인이지만 필리핀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뭐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주류에 더 완벽하게 편입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실은 상태의 사람인 거지 이렇게 백인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허용이라는 거를 꼬집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이런 포지션을 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진짜 막장 드라마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정말 미드 느낌이 나는 게 이제 그런 중간중간에 이렇게 훅 들어오는 이제 대사나 장면들이 있어요. 저 이 부분 그 이제 제인한테 그런 충고를 해주는데 그 다른 필리핀 사람이 그 큰언니처럼 불리는 아테. 네, 아테가 이제 여기서 호스트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다른 호스트들한테 너무 친해지지 말아라. 거리를 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신의 동료고 여기서 임신은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임신을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섬뜩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생활 할 때 이거 사실 흔히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갑자기 훅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저널리스트 출신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되게 네.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게 재능인 건지 아니면 우연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잘 만든 미드를 보다 보면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미드가 보스턴 리갈이라는 미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스턴이 법률회사가 되게 많아서 거기에 이제 로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코미디처럼 흘러가지만 미국 사회의 온갖 문제 미국이 갖고 있는 온갖 문제가 그 안에 녹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베이비팜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부자와 빈자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주류 백인과 이 인종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이라는 것 앞에서는 마치 같은 일을 하면 되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변호사는 보수를 많이 받아, 청소부는 보수를 적게 받지, 이게 자본주의라고 말하는데 이 베이비팜에선 달라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선호하는 호스트, 즉 대리모는 백인이고 명문대를 나오고 그러면 사실 대리모는 몸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은 똑같이 제공되는 건데 부모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이 대리모가 교육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취향이 괜찮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백인이고 명문대를 나오고 이러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굉장히 다른 보수의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세상의 이 모습이 우리가 뭐 평등하다 어떻다 되게 다양한 잣대로 얘기하지만 이 안에 그 모습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저널리스트구나 이 작가가. 저는 그런 지점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리모 이슈를 이제 소재로 하는 소설이지만 네. 사실 말씀처럼 네.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충격이나 혹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걸 빼고 읽어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네. 이야기가 사실 펼쳐지는 책이라서 오히려 이제 그걸 소재로 하고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근데 빼놓고 이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대리모 얘기를 좀 해보면 네. 뭐 이것에 대해서도 되게 논쟁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뭐 특히 이제 서구권에서는 이제 그 동성 커플 같은 경우에 이게 현실적 필요라는 부분이 제기되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여지로 네. 기회로 이게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들도 있는데 뭐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게 이제 아마 다수의 이제 지지를 받는 네. 이제 결론일 텐데, 근데 그 지지의 이유는 조금 뭐 결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의의 관점이나 네. 개인의 선택의 문제나 뭐 이런 논점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제 느낌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뭐 그 결론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이제 그 근거를 차지하는 많은 포션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은 이제 좀 상황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대리모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대리모가 굉장히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그려지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고 그러면 많은 돈을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뭔가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비즈니스가 성립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이건 되냐? 이건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가령 장기 매매 가능하냐? 네네. 바로 연결돼서 나오죠. 맞아요. 노예제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딱히 한국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사실 노예제 미국에서 노예제 가능하냐 이러면 이게 사실 9개월짜리 노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는 거잖아요. 24시간 동안.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이제 미국에서는 만약에 이거 그러면 노예제도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굉장히 얘기가 갈리겠죠. 그런 것처럼 가치관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 네. 내가 보기에는 뭐 200년 노예제도 없어진 지 200년밖에 안 됐고 우리가 다음에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간절히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갑자기 뭐 문명이 퇴보하고 노예제로 되돌아가는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미래가 없으리란 법이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은데 아니 자본주의 하에서도 어차피 우린 노예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야, 거기다 스무스라는 표현을 쓰시나?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럴 수 가능하다고 있죠.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야 이게 사정이 이렇게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네. 야 무슨 말이냐 그 노예제는 안 될 말이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틈틈이 치열한 논쟁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사실 느낌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 말씀하시기 전에 메모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상품이 아닌 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비팜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아기가 상품이고 그 아기를 담고 있는 몸이 상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노동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보면 좋은 상품, 좋은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금지된 두 가지가 탄산음료하고 초콜릿이에요. 단 거. 왜냐면 이게 애기한테 안 좋은 거예요. 이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태교든 아니면 영양 상태든 모든 것이. 그래서 의무로 이것을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 이제 그 회사의 규칙이란 것 속에서 개인의 취향 혹은 개인의 어떤 것들이 금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 너는 너라는 사람을 지워야 돼. 너라는 사람을 지우고 회사가 원하는 어떤 상품. 이게 매우 구체적으로 감정 노동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일하는 어떤 분들 모두에게 사실은 너무 암묵적이고 당연한 건데 그 정도의 차이의 부분이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다를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으로서 노동을 한다라는 게 어디까지를 내가 팔고 어디까지를 안 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저는 명확하게 어디까지 팔고 어디까지 안 판다는 얘기할 수 있는데. 뭐예요? 너무 궁금하다. 아니 제가 회사 일을 하는 시간은 제가 파는 거고 제가 제 마음대로 쓰는 시간은 안 파는 거죠. 그 시간으로 모든 것이 규정이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게 가장 심플한 이제 해결책이긴 하죠. 그게 환원주의식으로 그렇게 막 환원을 계속 무한정 시키다 보면 결국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나는 되게
그냥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이렇게 몸을 맡긴 노예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가령 이제 회사에서 그런 만약에 세계라면 네.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 없겠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퇴사를 결심하고 네.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할 때 약간 경계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가령 베이비팜에 있는 호스트들은 노예다. 24시간 그러고 있으니까 노예나 다름없지.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자본주의 노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둘은 같지 않거든요. 24시간과 주 8시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루에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2시간씩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도 2시간을 노예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생활과 이 생활이 같다고 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시간이라는 건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생계를 위해서 감수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익스큐즈 되는 것이고 이 24시간은 이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결이 있겠지만 이 노동을 처음 해보는 대리모를 처음 해보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정도의 강도일 것인가가 그리고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본인이 알지 못한 일종의 불공정 계약이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네. 진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그 부분은 재미난 관점이네요. 경험을 해본 사람이 또 하는 건 또 다른 또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볼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 이제 작가가 사실 여성 미국 하면 지금 현대에서는 페미니즘 굉장히 강력한 지역이잖아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페미니즘이란 사조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이제 힘이 있는 그런 곳인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이비팜을 얘기하니까 이제 바가라디님도 얘기하셨지만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들이 아이를 가지고 싶을 때 하나의 대안으로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이것은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빡 들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네. 뭐 다른 거 차치하고 복잡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도 마찬가지로 자본이 관여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들의 예를 들어 선택한다. 그러면 가능한 게 아니고 많은 그렇죠. 자본이 있어야만 이제 선택 가능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자체가 이제 문제의 이제 상황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저는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 정서적으로는 네. 뭐 저도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좀 다른 층위의 일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저는 이 머지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왜냐하면 한국이 어떤 물신주의가 지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이 생명 잉태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지금 논의들이 다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리모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결국 생명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런 복잡한 어떤 결들의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책이 근데 좀 두꺼워요. 네. 책이 좀 이게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500페이지 넘죠. 네, 그래가지고 조금 부담이긴 했는데 어쨌든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미 이 책이 화제가 됐다는 거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미국은 있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낙태죄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낙태 찬성, 그러니까 낙태죄를 존치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저도 이제 사실은 좀 되게 옛날 사람들이구나. 네네,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논의들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측면들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평소에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한국에서 대리모 문제를 던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우리가 사실 간통죄 얘기할 때도 너무 많은 서사들이 뒤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간통죄라는 그 죄가 폐지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서사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쌓아왔던 또 다른 수많은 삶의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소설이 되게 반가웠던 건 그 얘기를 뭐라 그럴까 마치 토론 교과서처럼 야 찬을 말해봐 반을 말해봐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입장에서 몰입해서 읽다 보면 사실 많은 부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고 저는 사실 출산을 안 해봤는데 이 과정에서 대리 출산을 한 약간 느낌? 뭐 어떤 거냐면 막 몸이 이렇게 변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 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장치들이. 그래서 임신한다는 행위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10달 동안 뱃속에 애를 넣고 있구나가 아니라 그 과정 동안 겪어야 하는 수많은 이 육체와 정신과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행위인 거야. 단순히 노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서사들이 우리에게 녹아들 때 지금 이런 어떤 낙태죄라든가 그래서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문제도 조금은 더 자주 더 많이 제대로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특히 한국에서는 네. 이제 법이 현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왔던 맥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낙태죄 관련해서 간통죄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한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이제 변화가 사실 필요한 필요하고 이제 뭐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함께 좀 이 책도 얘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오늘 재미난 얘기를 나눠봤군요. 하여튼 이 책 일세 빨리 나가기를 바라고요. 추리 소설 같이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예, 저희 참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뭐 아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쉽게 느껴지잖아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또 이런 거니까 저희 후다닥 1세 코너가 오늘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 코너가 2019년 3월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한 20여 차례 이상 여러분들께 후다닥 1세 책들을 전해드렸는데 또 새해도 맞았고 그건 또 저희가 또 1세 판매하는데 나름 또 할 만큼 했고 또 책들이 각자 또 자기 몫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또 새로운 코너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잘 준비해서 또 반갑고 즐거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후다닥 1세는 조앤 라모스의 소설 베이비 팜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